그러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원자 번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원자 번호는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숫자다. 그리고 원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러면 그 전자공학은 아까 얘기했지만 회로 혹시 봤나요? 회로도 봤어요. 이렇게 보면 요런 이제 회로도에 지금은 이 회로도가 되게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회로에 이렇게 생긴 회로도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T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 사이즈가 점점 작아져요. 지금은. 그래서 이 작게 만드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제는 전자공학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만드는 반도체 메모리 이런 거 들어봤을까요? 반도체 D램, 그 다음에 DR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작은 이런 반도체에 많은 회로들이 여기 들어가요. 이런 내용을 직접도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도. 네. 작은 이런 공간에, 이 물리적인 공간에 많은 것들을 넣는 거예요.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작게 만드냐? 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있죠. 스마트폰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동성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스마트폰도 성능이 매우 좋아졌어요. 그 이유가 이 스마트폰 속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칩. 이 칩이 작아지면서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성능은 되게 높였어요. 그거를 이제 직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주로 이제 전자공학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 설계라는 측면에서 되게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또 통신 분야. 이 통신은 어떤 분야죠? 이 전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옆 사람으로 보내거나 우리 메신저 같은 거 많이 하죠.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뭐죠? 네, 통신 기술이 이제 발전됐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금은 어떻죠?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진도 보낼 수 있고 첨부 파일 같은 것들도 내가 보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기술은 또 이 전자공학에서 일부 통신 이런 기술들이 또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기능들이고요. 또 신호 처리가 또 있어요. 신호 처리. 이 신호 처리는 흔히 말하는 데이터, 또 이미지, 영상, 동영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할 때 또 이것도 우리 전자공학에서 두 가지 형태로 또 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아날로그 형태냐 디지털 형태냐, 네, 이렇게 또 나누어서 신호를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전자공학의 하나의 분야예요. 신호 처리. 네, 이런 분야도 조금 알아야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한 통신 분야도 네, 조금 알아야 되고, 회로 설계도 내가 연구원처럼 회로 설계를 100% 했다라기보다는 회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구나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알아야 되죠. 신호도 좀 알아야 되죠. 우리 통신도 좀 알아야 돼요. 반도체도 좀 알아야 되죠. 네, 반도체를 내가 설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반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뭐 어떻게 이 반도체 종류는 또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 정도 이 레벨에서 우리 국무원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시험 문제들이 뭐 국무원이면 국무원 문제만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하고도 서로 호환이 되고, 혹시 기사 자격증 같은 거 봤던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계실까요? 기사. 우리 기사. 기능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 기술사 이렇게 가고 있는 건 아나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기능사, 전문대 졸업하면 산업기사, 4년제 졸업하면 기사, 기사 따고 4년 있으면 기술사 이렇게 가거든요. 네. 여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도 우리 전자공학 뭐 저기 기사가 있어요. 산업기사도 있고 기능사도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문제들하고도 서로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국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전자공학이라는 학문은 똑같죠. 뭐 국문이라고 뭐 학문이 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것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볼 건데 그런 이제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런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나온 문제들도 우리 국무원에서 같이 봐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일부 이제 공무원 쪽에서 나왔던 문제들 이거 당연히 봐줘야 되고, 군무원 당연히 봐줘야 되고,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같이 봐주는 거예요. 네. 어차피 개념은 똑같다. 개념은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또 반도체, 회로 설계, 신호, 통신, 그 다음에 디지털 공학, 그 다음에 일부 수학입니다. 일부 수학. 일부 수학에 대한 개념들. 약간 여기서 미분하고 적분에 대한 개념이 일부 나와요. 일부. 네. 내가 수학을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일부 이제 미분 적분에 대한 것들, 이제 회로 설계할 때 나오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리학까지. 네. 이런 분야까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굉장히 강국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공학이 매우 발전됐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전기전자 분야가 반도체 기술이나 메모리 분야에 주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학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공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조금 인기 있는 학과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전기전자 뭐 이렇게 이제 전공했던 학생들은 그 취업률 같은 것들을 봐도 굉장히 높았어요. 전기전자, 기계 소방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이렇게 전기전자, 기계 소방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만큼 이 전기전자에 대한 그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같이 볼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 동위원소라는 개념과 원자량, 뭐 이런 또 개념들이 나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아마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러한 것들도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뒤쪽에 이제 전자에 대한 것들이 또 나와요.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이런 개념이 전자공학과도 좀 맞물려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원자 번호,
이런 원자 번호는 같은데요.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른 원소를 어떻게 해요? 동위원소 이렇게 불러요. 네. 우리 중성자는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 보게 되면 밀도는 높은데 전하율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중성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볼게요. 원자 번호는 똑같아요. 근데 중성자 수가 서로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 이렇게 불러요. 그럼 동위원소는 어느 때 사용할 거냐? 네, 각각의 원소는요, 하나의 특정한 동위원소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 원소의 중성자 수를 변화시키면 이 원소의 원자량과 밀도, 아까 얘기했죠. 밀도는 압축된 것들이에요. 우리 지구는 밀도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체, 그러니까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사는 거고, 다른 뭐 목성 이런 데는 밀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체. 거기 행성을 가면 그 다 구름 같은 걸로만 이루어진 그런 행성이에요. 그렇듯이 밀도가 거기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원소의 중성자 수를 변화시키면요, 원소의 원자량 또 밀도가 달라질 수 있대요. 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또 중수소, 이 수소 중에서 좀 이 수소의 양이 많은 것들을 증수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자 핵에서 한 개 또는 두 개의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수소를 우리는 중수소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또 원자량이라고 있어요. 원자량. 그러니까 원자에 대한 웨이트죠. 중량 같은 것들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 원자량이 이 원자량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게가 적게 나가는데 가격이 비싼 것들이 있어요. 뭐 금 같은 경우가 이 원자량이 굉장히 낮은 것들인데 금액이 비싸죠. 네. 사실은 이 전기나 전자에서 금이라는 원소가 이것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냥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인간이 그냥 금이 뭐 이거는 비싼 거야, 보석 뭐 이런 걸로 이제 분류를 한 거죠. 사실은 보석류로 분류를 한 거죠. 네, 우리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뭐 이런 거 다 들어봤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원자예요, 원자. 이 원자에 대한 번호를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냥 인간이 지정한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비싸다. 원소 번호는 금 이거, 은 이거 이렇게. 근데 다른 뭐 구리나 뭐 이런 뭐 텅스텐이나 이런 것들은 보석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업류로 이제 분류를 했다면 다이아몬드, 금, 은, 동 같은 경우는 보석류로 또 분류가 됐어요. 보석류.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량이라는 거는 이런 금이나 뭐 은이나 동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중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의 양성자 수 또 중성자 수의 합과 무게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량이 뭐 예를 들어서 원자량이 12인 이런 탄소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얘는 탄소 12 또는 뭐 탄소의 기호가 C거든요. 그래서 C12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을 때 좀 어려웠죠? 네, 물리학에 대해서 나온 거였어요. 네.
뭐 이런 이제 이 물리에 대한 개념에서 전자, 이 공학이 쪼개져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물리에 대한 것들,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한번 배워봤어요. 네, 그런 개념들 같이 배워봤고, 이제 실제 전자는 뭐냐? 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자공학이죠. 일렉트로닉, 일렉트론 이렇게 불러요. 또 일렉트로니칼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전자공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물리학에서 이렇게 파생된 학문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전자는 우리 원자 핵을 둘러싼 입자가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 겨울에 옷 같은 거 내가 입었을 때 정전기 발생하나요? 뭐가 겨울에 뭐 두꺼운 옷을 내가 입었어요. 스웨터 같은 거. 그럼 뭐가 정전기 같은 게 막 발생돼서 뭐 따갑거나 이런 거 혹시 느껴봤을까요? 있지 않나요? 정전기? 네.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입자라고 해요. 입자. 네.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그래서 우리 전자 같은 경우는 그런 정전기가 아주 대표적인 전자 그 입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석,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자석 가지고 놀았던 기억 나나요? 자석? 우리 초등학교 때 자석 가지고 한번 실험 안 해봤을까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자석에는 이렇게 자석에는 뭐가 있어요? 양극, 음극 이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이렇게 있어서 그러면 이 자석 두 개 가지고 양과 양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자성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지 않을까요? 그쵸? 음과 음이 만나면 밀어내죠. 이렇게 음과 양이 만나면 붙겠죠? 그렇죠? 네. 우리 자석에서도 이 전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극과 양극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우리 자석이 어떻게 보면 전자공학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뭐 이렇게 자석 가지고 놀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자, 네, 요거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전자에는 극이 똑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극, 네거티브라고 하죠. 전자의 전하. 그 다음에 양극, 포지티브. 양성자의 전하. 네, 전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를 이제 주고 받는 뭐 그런 용도, 뭐 그런 단위를 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과 양극, 전자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전자 혹은 양성자에 부여된 전하는 어떻게 해요? 최소의 전하량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하량, 네, 이 전하량이 아무리 커도 이론적으로는 단위 전하의 이 배수, 정수의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전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때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한번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자동차 좋아하나요? 자동차 안 좋아해요? 자동차에 모는 거 안 좋아해요? 한번 볼게요. 우리 자동차에도 수많은 전자장치들이 지금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자동차들은 뭐 자율주행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내가 뭐 반자율주행 자동차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 자동차에도 자동차에 CPU 같은 이런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전자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인 것들은 기계공학에서 하죠. 뭐가 이제 바퀴가 굴러간다든지 차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기계공학에서 만들어줘요. 그렇지만 우리 전자공학에서는 지금은요, 이 자동차 회사가 기계공학에서만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전자공학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아주 기본적인 우리 CPU 같은 중앙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로를 만들었어요. 이 회로 속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스위치 장비가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 이거는 악셀레레이터,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런 거 들어봤죠? 브레이크, 악셀레레이터. 한번 볼까요? 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속도로에는 뭐 자동차 속도가 한 100km 정도 가죠. 근데 내가 쭉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1차선을 달리고 있어요. 차가. 근데 앞에 차가 하나도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80km 달리고 있으면 악셀레레이터를 밟게 되면 자동차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때 이 회로 설계에 이런 스위치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서 이 악셀레레이터는 내가 밟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그게 맞죠? 내가 뛰었을 때는 속도가 늦어져야 되겠죠. 이게 아주 기초적인 회로 설계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내가 자동차 앞에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쭉 달리고 있는데 앞에 자동차가 있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악셀레레이터 밟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급발진 이런 거 들어봤나요? 급발진.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급발진이 뭐냐면, 내가 회로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악셀레레이터 회로 설계가 있고, 여기는 브레이크에 대한 회로 설계를 해놨어요. 스위치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내가 페달을 밟게 되면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이 센서로 가서 내가 액셀레레이터를 밟게 되거나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액셀레레이터를 이렇게 밟으면 전하를 가서 액셀레레이터의 회로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 회로에서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붙였다 뗐다 해주는 거예요. 붙였다 뗐다. 그럼 당연히 붙이면 속도가 올라가겠죠. 뛰면 속도가 낮아지고, 갑자기 이 자동차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앞에 차가 갑자기 보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자동차가 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브레이크라는 이 B 버튼을 이 페달로 밟게 되면 얘가 신호가 이렇게 가서 브레이크 신호로 들어가요. 그래서 브레이크 신호에서 이렇게 스위치를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동차의 이 타이어 속에 보면 라이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가 탁 서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잘못했으면 회로 설계를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났다. 이거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자동차가 엑셀레이터 반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데드, 사망하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급발진 뭐 이런 것들이,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엑셀러레이터가 밟아지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회로 설계에서 잘못된 건데, 과학적으로는 그럴 일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설계를 안 하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자동차나 이런 것들에 워낙 많은 전자장치들, 우리 전자공학에서 얘기하는 전자장치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뭔가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것들 기술도 들어가 있죠.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죠. 뭐 자율주행도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 회로 설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끔 우리 버그라는 거 혹시 들어봤을까요? 버그. 네. 이 버그라는 현상이 나타나서 잘못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버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버그가 발생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급발진이 이렇게 밝혀진 바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회로 설계를 그래서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설계하게 되면, 특히 자동차 같은 데서 회로 설계 잘못 설계하게 되면, 네, 이런 스위치 장치들이 이게 거꾸로 설계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이 어떻게 해요? 많은 분야에 지금은 들어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공학은 음극과 양극 두 가지 이 극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전자각은 어떤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하는 가상의 구 형태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 지구를 보면요, 우리 지구에도 핵이 있는 거 알죠? 네. 그냥 이건 뭐 상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구에도 중간에 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땅을 파고 내려가면 여기가 브라질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못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핵이 있어요. 핵은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리고 열, 방사능 이런 것들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전자각이라는 게 어떤 원자의 핵을 중심으로, 핵은 이 중심에 있습니다. 가상의 구를 이루고 있어요. 전자도. 우리 전자파도 뭐 여기서 이렇게 핵을 이루면 이렇게 전자에 대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그 파형 같은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가전제품 보면 전자파가 발생된다, 이런 거 들어봤을까요? 전자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컴퓨터 뭐 이렇게 켜놓게 되면, 또는 스마트폰 이렇게 내가 들고 있으면 내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핵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렇게 가상의 구 형태로 이 전자에 대한 신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전자파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자파가 많으면 인체에 뭐 해를 뭐 입힌다,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 들어봤을까요? 전자파. 그래서 뭐 전자파를 이렇게 막아주는 뭐 선인장을 뭐 놔야 된다. 원래 엘리베이터 속에서는 전자파가 우리 엘리베이터는 공간이 이렇게 협소하죠. 우리 이런 탁 트여진 공간은 전자파가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막혀져 있는 공간,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다면 전자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 해롭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이해됐을까요? 이런 핵을 중심으로 가상의 구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전자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 원자 내에 있는 전자수는 양성자 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음전하는 요거죠. 음극, 네가티브. 양전하와 정확하게 상쇄되어 전기적으로는 중성인 상태의 원자를 넣는다. 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극이라고 하죠. 음극과 양극은 서로 같은 극이 났을 때는 서로 네가티브,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갖고 있고, 다른 극을 갖고 있을 때는 서로 이제 붙으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 또한 전자에 대한 아주 고유한 특성이에요. 전자도 음극과 양극,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극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지구도 똑같은데요. 우리 전자도 이렇게 중간에 핵을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핵이라는 것들을 갖고 있고,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그럼 스마트폰이 하나의 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보게 되면 여기 보실까요? 네, 이렇게 궤도를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네, 이렇게 이 전자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 형태로 이렇게 궤도를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계속 그려주고 있는 게 우리 전자예요. 그렇지만 전자에 플러스와 양극과 음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똑같은 전자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도 플러스면 얘는 서로 전자끼리 밀어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서로 붙으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성질에 대한 특성들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자는 언제요? 1900년대. 얼마 안 됐어요. 네,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네, 전기전자가 이미 1800년대에 우리 전기라는 것들, 이런 그 조명 같은 것들이 그때 발명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900년대에 사실은 이 전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전기가 더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1900년경에 이런 원자의 초기 모델을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정전기가 발생되죠. 특히 이제 추웠을 때, 우리 추운 날 그 자동차 문 같은 거 열었을 때 갑자기 찌릿찌릿한 거 혹시 경험해 보셨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이 겨울에는요, 이렇게 핵을 기반으로 해서 전자가 이렇게 더 좁아진대요. 그러면서 정전기 같은 것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인해서 전자가 원자의 주위에서 궤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 전자의 가장 큰 특성이에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쵸?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전자적인 회로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전자적인 회로 속에는 기본적으로 핵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궤도를 갖고 있고, 전자를 띄고 있다. 이 전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네. 우리 중간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고,
궤도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이 낮은 에너지의 준위의 전자각에 있는 전자, 에너지가 낮대요, 얘는. 근데 여기는 높은 에너지의 이런 준위는 뭐 각도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전자는 중간에 이렇게 낮은 에너지에서 높은 에너지로 점프가 또 된대요.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질이 에너지 레벨에서 낮은 에너지의 이런 궤도를 그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세면 더 에너지가 높겠죠. 그럼 궤도가 높아질 거예요.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플러스, 예를 들어서 전자가 있다면 이 전자가 에너지율이 높대요. 그러면 이 전자가 이렇게 튕겨내면서 점프를 해서 다른 궤도를 또 그려줄 수가 있대요. 이해됐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점프를 해서 높은 준위의 전자각에 있는 전자로 또 이렇게 점프를 해서 또 궤도를 그려준대요. 이렇게 더 높은 전자가 있으면 또 점프해서 전자각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의 성질이 이런 중간에 핵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궤도를 그려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전자는 전자각으로 정의된 준위를 따라서 핵 주위를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온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이온. 이거 많이 또 들어봤죠, 이온. 이온은 전하를 띠는 아주 작은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를 원자다라고 얘기해요.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 단위의 마지막, 가장 작은 단위. 네, 그거를 이제 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가 이온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표현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온화됐다. 어떤 물질이 이온을 많이 갖고 있을 때 그 물질이 이온화됐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래요. 볼게요. 지구의 대기 가스가 가지고 있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낮 시간에 지구의 대기 가스가 높대요. 네, 그런 현상을 보인대요. 야, 이거 보면 또 어떤 학문이 또 기억나나요? 우리 지구과학 같은 거. 약간 물리학. 네, 이게 다 전자공학으로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성질을 사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과학자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뭐 했죠? 네, 물리학도 했고요. 전자도 했고 다 했어요. 철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수학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뭐 전자공학, 전기공학, 디지털공학, 뭐 재료공학 이게 다 쪼개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의 지구과학을 또 알고 있어야지, 물리학을 알고 있어야지 전자공학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왔기 때문에 성질이. 그래서 지구의 대기 가스, 네, 가스가 있는데요. 높은 고도에서 또 낮 시간에 많이 이온화된대요. 그래서 우리 실제 고도가 높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같은 산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그 대기 가스가 많은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산소가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뭐 산 위에 도시가 만들어진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이온화됐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온화됐다. 이것 또한 이온이라는 개념이 우리 전자공학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예요. 이 전자파가 이온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또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날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핵에서 전자를 떼어낸대요. 이게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도 여기 보면 핵이라는 것들이 있죠. 핵을 둘러싸서 이렇게 있습니다. 인간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구의 깊이는 깊지 않대요. 200m도 사실은 밑으로 못 내려가요. 네, 인간이 200m 이상 땅을 파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죠? 뭐 중간에 퇴적층이 있고 물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핵이 나와요. 너무 뜨거워서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똑같아요. 전자가 우리 지구과학. 야, 이거 되게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여기까지는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리는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회로 설계나 신호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양 복사,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이 고속으로 날아오게 되면 우리 핵에서 어떻게 해요? 전자를 띄어낸대요. 이 전자라는 성질이 이런 핵에서 나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물질 같은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화된 기체들이 지구의 다양한 고도에 응집되어 있는 거죠. 그 지구 같은 경우는 기체도 있지만 사실은 고체가 많은 행성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다른 행성 같은 경우는 고체가 없는 그냥 진짜 먼지들이나 수증기로 이루어진 그런 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이런 데서는 뭐 생물이 살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또 이온화된 기체들이 지구의 다양한 고도에 응집돼 있다. 지구는 어떤가요? 고도가 낮을수록 뭐가 있어요? 고체가 돼 있지 않을까요? 땅, 산 이런 게 돼 있고 고도가 높을수록 뭐가 있어요? 지구도 뭐가 있어요? 구름 있잖아요. 구름. 고도가 높을수록 구름이 낮은 데 있나요? 높은 데 있나요? 고도가 높은 데 있죠. 네, 그게 왜 그러죠? 네, 기체가 가벼워서 그래요. 당연히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거는 물리학에서 배우잖아요. 네, 무거우면 당연히 중성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고 당연히 가벼우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전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정한 주파수에서 우리 전자가 통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통신파, 우리 통신도 어떻게 돼요? 무선 통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통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스마트폰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걸면 어떻게 전화가 가죠?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전화가 가는지? 스마트폰 무선이죠? 중간에 중계기라고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가요? 무선으로 가죠. 무선. 선이 없어요. 이게 전자예요. 전자. 통신도 일종의 전자라고요. 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내가 전화를 걸 수 있고 카카오톡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근데 이렇게 보면 통신하고 또 전자가 합쳐져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특정한 주파수에서 장거리 무선 통신을 또 가능해주게
하는 성질을 이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자 중에 하나의 형태예요. 전자 중에 하나의 형태를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서도 보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스마트폰도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뭐 2.4GHz, 뭐 5GHz 이런 거 봤어요? 봤나요? 우리 와이파이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 와이파이 통신에 보게 되면 집에 와이파이 같은 거 다 설치되어 있죠. 우리 카페 가면 와이파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 보면 2.4G, 뭐 5G 이런 거 봤어요, 혹시? 이건 뭐예요? 이거 속도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뭐 5G 통신 이거랑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4G 통신 이거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2.4G, 5G는 주파수예요. 주파수.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냥 알고 계세요. 2.4G, 5G를 가장 주파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4G는요. 주파수 대역대가 이렇게 길게 가요. 주파수가. 그래서 주파수 세기는 세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멀리 가요. 2.4G를 내가 와이파이에서 잡으면요. 5G 특성은 뭐냐면 똑같은 주파수지만 주파수가 이렇게 전파가 세서 이 통신을 훨씬 더 강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카페나 이런 데 집에서 이 와이파이 통신을 보게 되면 5G가 있고 2.4G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 뭐 무선 통신에서 우리 집에서도 화장실에서 뭐 내 집까지 이제 그 와이파이가 집에 뭐 이렇게 거실에 있으면 화장실에서 내가 쓰고 싶으면 2.4G를 잡아주는 게 맞아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됐을까요? 그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특정 주파수에서 장거리 무선 통신을 가능하지게, 통신 기술이 또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전자. 이 전자에서 또 파생됐어요. 통신이라는 게. 네, 되게 웃기죠. 이게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와이파이 통신도 다 주파수를 갖고 있는데, 이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그런 성질을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온은 또한 전자에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막 뭐가 다른 학문 같지만 사실은 막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온은요, 그 이온화된 이런 공기를 보게 되면 우리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수증기라고 하죠. 이 구름 같은 것들이 부딪히게 되면 낙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강력한 전기장에 의해서 뭐가 발생된다? 이온이 발생되고요. 이 이온에는 또 우리 통신에서 나오는 채널이라고 있어요. 채널. 1채널, 2채널이라는 그런 통신의 개념이 있는데, 되게 웃긴 게 이 이온에 또 채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신의 개념이 또 여기서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소는 가장 흔한 동위 원소와의 다른 또 하나의 동위 원소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극의 단위 전하를 가진 어떻게 해요? 이온이 발생된다. 이 이온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통신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 이온은 높이 올라가면 어떻게 전자에서 또 나온 개념이고요. 전자는 핵이라는, 우리 지구 과학에서 이런 우주에서 보게 되는 이런 핵에 대한 이런 기본 개념이 또 전자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